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박주현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로 지금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검색하시면 바로 뜨니까요. 좋아요, 구독 버튼도 좀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달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가보죠. 네,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의 공수처로 불리는 윤리감찰단을 구성하고 이상직, 김홍걸 의원을 1호 조사 대상으로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최인호 수석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을 한 자리에서 이상직, 김홍걸 두 의원에 대해 윤리감찰단의 즉각적인 조사와 판단을 요청한다라면서 이낙연 대표는 이 윤리감찰단의 즉각적 활동 개시를 위해 운영규칙의 제정과 실무진 배치 등 만반의 준비를 지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리감찰단이 검찰의 역할을 한다면 윤리심판원은 법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도 부연을 했는데요. 네. 윤리감찰단 단장에는 최기상 의원이 맡게 되었습니다. 이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죠. 네. 최 수석 대변인은 윤리감찰단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도 없다라면서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최고위에 보고할 것이라고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를 했습니다. 과연 윤리감찰단이 내부 단죄에 성공할 수 있을지 좀 주목이 됩니다. 쉽게 보니까 당 안의 윤리감찰단은 검찰, 네. 윤리심판원은 법원, 네. 뭐 이런 식으로 한다. 그쵸. 그래서 윤리감찰단에서 비위 여부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도 해서 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윤리심판원에서 징계를 할지 말지를 네. 결정한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네. 구도가. 뭐 원리적으로는 뭐 틀리지가 않는데 네. 과연 어떻게 작동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당내 기구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당외 기구가 아니거든요. 잘 작동을 한다면 사실은 뭐 상당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결국은 당대표 지휘하에 가치 있는 심판원 또 지금 말하는 뭐 감찰단, 윤리감찰단 네. 같은 기관에 가깝기 때문에 예. 이 실효성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윤리심판원은 이제 원래 있던 기구였고요. 그 이전부터 네, 있었던. 네, 이전부터 네. 있던 기구였고 윤리감찰단은 이제 이낙연 대표가 당대표 선거 때부터 이제 공약으로 내걸고 와서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시행이 되는 조직입니다. 그러면서 그 1호 대상으로 두 의원을 지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상 윤리감찰단이 이제 처음 만들어진 계기도 그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때문이었고 이낙연 대표가 공약한 만큼 이 1호가 어떻게 어떤 그렇죠. 방식으로 결정이 그 마무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또 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선례가 될 거거든요. 기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결론을 어떻게 내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언론 보도 부분보다 더 많은 어떤 조사 결과를 낼 수 있을지 그 조사 결과를 심판원에 또 회부할 수 있을지 그게 핵심이 되는 거지 기구 뭐 3개, 4개 만들면 뭐 그게 의미가 사실 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상직 의원하고 지금 김홍걸 의원 두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뭐 그 성과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그 심판원이 어느 정도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기구의 성패가 좀 좌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 징계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징계를 내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확실한 근거가 되는지를 그러니까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러니까 그 환영해야 될 일이고 칭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되면 윤리 심판을 해서 징계 절차를 거치면서 당사자를 불러서 소명을 듣는 정도. 그렇죠. 그죠? 이 정도로 이제 하고 거기서 어떤 그 징계 여부를 결정을 했는 건데 요거에 좀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하겠다. 이제 바로 이제 이 차원이기 때문에 저는 그 취지는 충분히 그러니까 그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까지 그럼 이제 조사가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가 사실은 관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만 좀 예를 들면 이건 물론 그 똑같은 위상으로 놓고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지난 총선 때 이제 공천 신청자에 되니까 자격 네. 심사위원회가 있었고 산하에 공천 심사위원회. 검증팀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또 검증팀 때 몇 개의 소위가 있었던 걸로 제가 네.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몇몇 인사들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공천적으로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불거진 거기 때문에 비위 여부나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선거 공천 국면이었기 때문에 사실 칼자루를 당위 쥐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확실하게 어떤 뭐냐면 아주 압도적으로 끌고 가면서 조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또 그 논란이 이제 불거진 바가 있었었는데 지금 이게 제대로 검증이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다. 예. 자 이제 그렇게 본다면 윤리감찰단은 이제 그때의 경우에 준해서 본다면 물론 위상은 다릅니다만 다릅니다. 예. 조사의 실효성이라는 측면으로 좀 한정을 해서 본다면 어느 정도까지 강도 높게 조사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런 관건은 이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쉽진 않아요. 뭐 최기상 의원이 이제 초선이고 뭐 지휘고할 막론하고 잘 조사할 것이다. 단장이 이제 최기상 위원이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결국은 같은 국회의원이거든요. 또 그런 것도 있고
어떤 물적 또 시설이 물적 어떤 요건이 또 정비가 좀 돼야 됩니다. 네. 사람이 뭐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 음. 것 때문에 어떻게 결론 날 수 있을지 또 어느 정도 수긍을 할지 그 해당자들이 네. 그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 차원에서의 윤리특위가 있는 것도 사실은 실효성이 없다. 너무 유명무실하다는 이 지적 계속 나왔잖아요. 국회에 소속돼 있는 기구가 그러한데 당내 기구가 과연 어디까지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에 대한 뭐 의구심이 조금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 이제 다른 뭐 후보자 검증위 같은 조직 같은 경우엔 뭐 김의겸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일종의 걸러내기에 성공했다고 그렇죠. 볼 수도 있겠지만요. 또 어제 말씀드렸던 이강래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오히려 약간 면죄부를 준 꼴이 되기도 했고요. 윤리심판원 같은 경우에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만장일치로 제명 결정을 했던 것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강단을 보여준 적도 있지만 금태섭 의원 징계 때처럼 좀 오히려 논란을 남긴 경우도 있었고요.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게 좀 그때 판단이 좀 일관치 않았다는 지적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찰단이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 결국 윤리심판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첫 단추가 정말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실효성을 재는 잣대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그 단장에 최기상 의원을 임명을 했다는 거 말고는 아직 좀 더 나오는 이야기는 없죠. 네, 그것밖에 좀, 눈에 안 그러면 띕니다. 지금. 윤리 감찰단의 실무를 그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규모로 네. 꾸려지느냐. 일단 요거를 하나를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봐야 문제가 됩니다. 있는 것 같고요. 최기상 의원은 혼자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혼자 아무것도 그렇다면 당이 얼마나 여기는 당력을 집중하느냐의 문제가 이제 하나는 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속도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윤리 감찰단에서 얼마나 신속하게 그러면 조사를 해서 윤리 심판으로 넘길 수 있느냐. 이거를 보면은 실효성에다가 여기에는 이제 의지까지 볼 수가 있는 거가 되겠죠. 좀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댓글로 지적해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한상임님은 신속한 여당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유몽치님은 대형 여당을 통제하려면 단호함이 필수입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 의견들이 뭐 너무 좋습니다. 그러게요. 그다음에 HBYI님은 윤리 감찰단으로 시간 끌게 하지 말아라. 뭐 또 이런 네. 뭐 지적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별거 또 속도의 문제가 있다. 속도 중요합니다. 네, 요걸 보면 이제 대충은 가늠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2년, 벌금 7억 원, 추징금 3억 3천여만 원을 구형한 바 있었는데요. 검찰은 지금 서울고법 형사 1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 이 결심 공판에 나서면서 이처럼 구형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거사위원회 수사단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원점 재검토를 했고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향응 사건 이며 공여자가 4명에 이른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면서 네. 1심처럼 무죄 판단을 하면 검사와 스폰서 관계에 확정적 면죄부를 주고 국민들도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역시 여기서 최대의 관심사는 이른바 성접대 의혹. 네. 바로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1심 판결 때 이제 무죄 판단을 내리면서도 그 영상 속의 인물이 김학의 전 본인이 차관이 맞다. 맞다라고 그러니까 재판도 사실은 아주 이례적으로 네.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썼습니다. 불구하고 공소시효가 지나서 예. 처벌할 수는 없다. 이거잖아요. 결국은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지났고요. 뇌물범죄는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일부는 대가성이 없다라고 해서 전부 무죄를 받은 결과입니다. 네. 근데 사실 1심, 2심이 뭐 공소 유지를 하면서 검찰이 크게 달리 뭐 증인을 제시하거나 했던 건 없습니다. 제가 바로 지금 여쭤보려고 했던 게 있다고 바로 하더라도 그건데 예. 별로 없습니까? 뭐 한두 개 있다고 하는데요. 막 재판을 번복시킬 수 만한 그런 증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12년 같이 구형을 하고 벌금하고 7억, 뭐 추징 3억까지 했지만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저는 좀 적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12년 구형을 하면서 막 검사도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1심 판결이 너무 확실합니다. 예. 공소시효 지난 거는 뭐 번복이 불가능하거든요. 이 처음부터 조사를 빨리 해서 공소 제기했을 때하고 이렇게 늦게 했을 때하고 사실은 같은 사건이지만 처벌을 할 수 있냐 없냐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구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중요한 뉴스는 아니죠. 네. 판결이 아니라 구형이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구형이라는 것은 형량을 이렇게 주세요라고 구하는 거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 구하는 것이기 예. 때문에 그냥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기 때문에 뭐 어떤 분들은 가까운데 판결하고 이제 헷갈리시는 분이 있더니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때 구형 자체는 하는 이제 그 과정에 있는 네. 것이기 그러니까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을 해야 되는 게 혹시 그랬으니까 여쭤보려고 때문에 바로 거거든요. 그럼 1심에서 이렇게 이제 무죄 판단이 나왔는데 2심에서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나 네. 증인을 그런 검찰이 그 과정에서 2심에서 제시했는가 이게 이제 궁금했는데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거의 없습니다. 뭐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뭐 증거나 증인은 그렇다 치고 혹시 이걸 그러니까 다르게 해석해서 판단을 내릴 여지는요? 재판부에서. 그런 가능성이 뭐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법리가 확실합니다. 공소시효는 뭐 법에 딱 정해진 거고요. 네. 대가성, 직무 관련성도 시기 같은 게 너무 지나다 보니까 입증을 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얘기 드리기 좀 어렵지만 검찰이 처벌받게 하는 것보다 더 쉬운 게 처벌 안 받게 하는 거거든요. 시간이 야, 이렇게 지난 다음에 하는 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럼 이 사실- 사건의 단초가 잘못된 거는 두고두고 지적받아야 되는. 예, 계속 제가 계속 이 얘기를 제가 법조인이면서도 얘기하는 게 10년, 20년 지나서 어떤 사건이라도 공소 유지해서 유죄받기 어렵습니다. 그 시간적 한계 때문에 극복이 어려운 거고요. 재판부도 분명히 했는 거 알겠죠. 알지만 법리상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네. 각주까지 다르면서 그 사람 맞다라고 하면서 무죄 면소 판결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에서 입증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 1심하고 똑같은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렇게 구형을 한 거는 일각에서는 검찰이 면피용으로 지금 이렇게 구형을 한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1심 판결이 나왔을 때 사실은 가장 비난이 많이 쏠렸던 게 검찰 쪽이었거든요. 검찰이 제대로 초기부터 수사하지 않고 제대로 의지를 보여주지 못해가지고 판결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검찰이 똑바로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김학의 전 차관에게 면죄부를 준 거다. 대놓고 덮어주기 한 거 아니냐. 봐주기 수였다. 이런 비난들이 아니,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처음으로 네. 불고 있는 게 2013년이고 그렇죠. 영상까지 그러니까 나왔잖아요. 네? 누가 봐도 알만 영상까지 나오면 영상인데요.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검사라도 수사하겠네요. 그다음에 결론 내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2013년도에 했었으면 이런 결과가 나지 않죠. 그게? 아니 밥상까지 차려다 줬는데 그 발로 차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검찰이. 뭐 어렵게 얘기할 것 없이. 또 그 검찰에서는 이 김학의 차관은 검찰 선배입니다. 검찰 식구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또 검찰에 있을 때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공수처 등등 검찰 개혁의 필요성들이 많이 제기된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 만약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이 된다면 검찰에 두고두고 이건 욕을 먹어야 되고 흑역사로 아마 남아야 되는 아주 이 큰 수사 흑역사죠. 과정에서 검찰이 어떤 행태를 보였는지가 네. 이건 두고두고 지적받아야 될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라면을 끓이려다가 화재가 나 화상을 입은 초등학생 형제가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면서 중태라고 합니다. 지난 14일 부모가 없는 사이에 라면을 끓이려다 불을 낸 이들은 119에 신고를 했고 소방당국이 출동을 해서 10분여 만에 진화에 성공했지만 이미 지금 전신에 화상을 입은 상태고 장기까지 일부 다치면서 상태가 아이고. 위중하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들 형제는 원래 그 시간에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때였는데 지금 코로나19 재확산 때문에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면서 스스로 이 점심 끼니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예. 박남춘 인천시장도 긴급 지원을 지시하고 이 미추홀구도 지원에 나선 상황이지만 코로나19에 관련된 돌봄 사각지대에 따른 참사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지금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이웃들이 이 아동보호명령을 청구를 했는데 이 부분이 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었는데 못 막은 것 아니냐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일단 그 돌봄 신청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렇죠. 생각부터가 드는데요. 뭐죠? 돌봄 같은 것들을 좀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거든요. 네. 그래서 돌봄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신청을 안 했거나 아니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뭐 보도상 확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지금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가장 안타까운 게 부모 없이 이제 음식하다가 지금 화제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라면 같은 거 하다가 네. 그러니까 부모가 옆에 있거나 아니면 돌봄이 됐다고 했을 때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니까 그런 부분이 좀 꼼꼼하게 따져.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될 여지도 사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허정식 민주당 의원이 이 지역구죠 본인 이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에게 좀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약간 이제 질타성 혹은 반성성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인천시 교육청이 이야기한 걸 보면은 그러니까 돌봄 신청을 했으면 할 수 있었는데 이게 돌봄이 교실이 사전에 신청을 받았을 때 교육청이 움직이지 먼저 알아서 갖고 그렇죠. 파악하고 움직이기가 좀 어려운 구조다 보니까 미처 이제 대응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상 많은 제도들이 복지 제도
제도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당사자들이 잘 모르거나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사고들이 상당히 반복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제도를 마련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 복지 서비스에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때에 적용될 수 있으려면은 그만큼 행정 당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지 그렇죠. 않을까라는 고민이 좀 듭니다. 뭐 어처구니 없는 사고잖아요. 사실은 돌봄이나 복지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아동 보호 뭐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그런 어떤 실수가 있었는지 우리가 아동에 대해서 이 사회적으로 또 기관에서 제대로 대처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러니까요. 코로나대로 그냥 이렇게 된다고 그냥 방치할 게 아니고 국가가 관리할 부분은 좀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지금 이제 보도에 따르면 좀 더 확인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네. 지금 한부모 가정이었다. 뭐 지금 이런 네. 보도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놓고 본다면 그래서 이제 왜 아이들만 그러니까 집에 방치를 했는가라는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여기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연이 사실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함부로 예단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한부모 가정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더 절실하게 돌봄 서비스가 필요했을 것 부분이죠. 같은데 그 부분이죠. 네. 그게 안 된 연유가 뭐냐 도대체 네. 이거를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음흠. 또 어제 오후에 나온 거 보면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이 아이들을 모친으로부터 격리해달라는 법원에 네. 청구가 있었다. 지금 이런 보도도 있는데 뭐 기각됐다 이런 보도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아동보호기관에서 나서서 이런 그 청구까지 했을까도 사실은 좀 확인을 해야 되는 요거는 부분이 뭐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 뭐 어떤 범죄 여부, 학대 여부도 있고 아니면 다른 경제적 이유도 있기 때문에 이건 예.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예. 어쨌든 간에 격리 요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을 했고 또 그 이후에 이런 사건이 터졌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다시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 사건 보고 나서 이제 좀 찾아보다가 서울신문이 몇 달 전에 보도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단독으로 보도했던 내용이 뭐였냐면은 코로나19 때문에 한 중학생이 오랫동안 이제 배고픔과 외로움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를 했었고 다행히 좀 극적으로 구조가 되어가지고 어쨌든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제 부모가 방치하고 제대로 돌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원래 돌봄 관련 복지사가 찾아가는 정도였는데 그마저도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 금지가 되면서 2개월째 멈추면서 사실상 거의 2달 동안 아무도 이 아동을 학생을 관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학생이 좀 극단적인 생각까지 할 정도로 했다라는 건데 그만큼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 코로나19라는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취약계층에게 더 심각하게 타격이 갈 그렇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 취약계층들은 그 사회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당국에서 세심하게 기울이지 않으면은 그런 일이 발생하고 나서야만 뒤늦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사실 보도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건을 아는 거지 보도되지 않고 묻히는 건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이네요.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 네. 그 말이 정말 가장 가슴에 와닿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게 정부 스스로 밝히는 게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네.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찾아가야 되는 건데 찾아갔느냐? 사실 이것도 않았을 좀 것 같아요.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아주 그러니까 정면에서 한번 질문을 던질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니까 뒷북이지만 네. 그래도 뒷북이라 하더라도 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더라도 그 다음에는 그럼 또 이제 막을 수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차원에서 좀 점검을 좀 필요해 보인다. 그다음에 아이들이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함께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세계 이렇게 마무리하죠. 박지훈 변호사,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